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 11월이란다. 예, 10월 14일이죠. 예, 시간이 후딱 잘 갑니다. 제가 안경을 집에 두고 왔어요. 예, 그랬더니 마우스 버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그널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내 버벅거리게 생겼는데요. 많이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지금 광고가 어디 있더라. 이런 것도 지금 찾아야 될 판이거든요. 예. 조금 버벅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어요. 어제 국정교과서 사태로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이 프레임 이야기하면서 흥분을 좀 했는데요. 예, 벌써 새누리당의 1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동네마다 프레카드를 내건 모양입니다.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청년 대학생 모임인가 청년 모임인가 잘 모르겠는데 즉각적인 대응이 웹잡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순진하고 새누리당은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순진하고 왜 영리한가? 어제 제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들, 특히 새정치연합의 정치인들은 정말 공부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요즘은 SNS 시대라서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전체의 목소리로 둔갑되어 가지고서 막 퍼져나가잖아요. 사실 프레임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프레임이 패거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제가 가끔 진중권 씨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권 씨가 진보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한 바도 크지만 독을 퍼뜨린 것도 되게 많은데요. 특히 그 시니컬한 말투와 야유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01년 정도 되니까 안티조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정치적 분화를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안티조선 우리 모두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비열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때 당시 나중에 민주노동당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물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으나 비교적 진보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런 정치적 색채가 없는 사람들은 보다 가까운 쪽으로 딸려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있었는데 이때 진중권 씨가 민주당의 조금 이 열혈당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열혈당이 있습니다. 이 열혈당들의 좀 과도한 태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떠한 정책도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막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가지고 분개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진중권 씨가 선생님 광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상님 광신도. 아주 치명적인 조어입니다.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전혀 김대중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광신도로 몰아버림으로써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나는 광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과 자기도 모르게 서로 싸우거나 서로 비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더 나쁜 것은 광신도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정상적인 지지자들 모두를 광신도로 몰아버리는 이 딱지 붙이기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강한 거거든요. 이 진중권 씨는 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빠라고 딱지를 붙여서 대단히 공격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북이라고 불러버린 것이 지금의 새누리를 비롯한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다가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기 쉽게 만들어준 토대이기도 합니다. 광신도니 노빠니 또 이 종북이니 이런 말들을 결코 새누리당이
지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싸우지는 말자라는 거. 하여튼 여하튼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딱지가 붙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딱지 붙이기라고 하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만약에 선생님 광신도라고 저쪽에서 나를 부르면 픽 웃어버리든가, 야야 니는 왜 눈에는 모조리 광신도 안경만 꼈냐, 아무나 보고 광신도래,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든가. 그게 아니면 야, 내가 광신도로 보이는 걸 보니까 너는 미친 의사구나 라고 한다든가, 넌 사이비 교주냐라고 한다든가, 그 말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는 광신도 아니야 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딱지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참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해요. 의외로 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순수하다라는 건데, 제가 의외로라고 하는 거는 순진하다라고 차마 말을 못해서 한 말이기 때문인데요. 누가 너 이거지라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을 왜 묻니라고 되물을 줄 모르고 항상 나 아니야 라고 답을 합니다.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지선다형 교육, 주입식 교육에 쫙 물이 들어가지고 그런 대로 공부 잘한 사람들이 진보예요. 근데 그런 대로 공부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했다는 건 뭐냐? 주어진 질문에 답을 잘하는 거죠. 너 광신도지? 그러면 나 광신도 아니야 라고 답을 하지, 너 광신도지? 라고 물으면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 정답을 말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그거 아니야 또는 그거 맞아 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거.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프랭카드를 붙였는데 사실은 그거 맞아요. 교과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안 보고 무조건 학교에서 어떻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냐라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대자보에서도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왜 안 잡아갑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한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거든요.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가르쳤냐? 주체사상은 무지무지하게 꼴통스러운 사상이고 주체사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가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가르친 거잖아요. 어떻게 가르치기를 바래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김일성 독재자라는 말도 하지 말고 아예 그렇게 넘어가요? 제대로 가르쳤지만 어쨌든 주체사상을 가르쳤거든요. 이걸 새누리당이 낚싯밥을 딱 걸었어요. 주체사상이란 말만 나오면 또 색깔 논쟁 벌이지, 우리를 빨갱이로 몰지라는 알레르기에 가득 차 있는 진보 사람들이 우리가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이미 그렇게 바보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주체사상을 가르쳤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을 찬양하는 의도로 가르쳤습니다라고 느끼라고 플래카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한테는 지금의 현재의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주는 효과가 있고, 반대편에는 우리가 언제 그랬어라고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도 붙는다면 패소하죠, 당연히. 주체사상이 교과서에 글자가 수도 없이 박혀 있으니까요. 가르쳤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인정 교과서는 주체사상 교과서고 빨갱이 교과서 맞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요 낚싯밥에 지금 덥석덥석 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프레임에 걸려드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노리고 어떤 결과를 노리고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 먼저 한번 물어보는 습관 없이는 대한민국처럼 언어가 투명하지 않고 혼탁한 나라에서는 판판이 보수 진영에 지게 돼 있습니다. 진보는 순진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오늘 눈도 안 보이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방송하는 건 좀 어렵고 해서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을 일단 먼저 한 곡 들려드려야겠어요. 제가 어제 미처 이 곡을 틀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새숲
예. 세숲 길정아님께서 오늘은 저희 귀한 사람 우미님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우미님의 생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예, 어제로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창정이 불러드립니다. 또다시 사랑입니다. 네, 임창정의 노래였습니다. 이거 제목이 뭐지? 또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군요. 잘 안 보여가지고 딱 죽겠네요. 여하튼,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이미 1차 패배는 했어요. 예, 국정교과서, 당연히 국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폭력적이죠. 어렵사리 검인정으로 갔고, 나중에는 그냥 채택해서 어떤 교사가 선생님이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재를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들,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설이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초중 고등학교에 아마 기본 지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교과과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수학 같으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거 기본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최소한 3차 방정식까지는 풀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 과정. 그리고 국어 과목 같으면 말하기와 듣기와 읽기와 쓰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뭣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 이런 기본 지침만 주고 그 기본 지침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텍스트는 교사가 알아서 하게 한다면 선생님도 자율성이 있고요. 결과는 학생들이 성적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성적이. 대신에 표준 시험을 치게 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자유롭고 좋아질 것이고요. 장기적인 방향은 저는 교과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국정교과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꽤나 찬성을 한답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걸작이에요. 시험이 쉬워질 거라나요? 시험 쉬워져서 우리 아이가 한국사 과목 100점 받는다 칩시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쉬워져요. 한 반에서 35명 한 반에서 25명이 만점을 받으면 그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점 5명, 90점 10명, 80점 10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표준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 쉬워진다고, 단일해진다고 시험 쉬워지지 않고요. 교과서 하나가 된다고 공부하는 양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부시기 어렵죠. 이런 생각들을. 이 새정치에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누리가 어떤 층을 파고들어서 이런 구호를 내세우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가를 분석을 잘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서 안 돼 하고 반대만 하거나 아니야 하고 변명만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좀 그래도 스피커가 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제가 그냥 답답해서 기절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께서는 1인 시위하고 서명운동하고 하는데요. 사실 서명운동의 방법도 만약에 이미 패배했습니다만 어버이연합이 와가지고 너 빨갱이지라고 막 그렇게 할 때 나 빨갱이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니네들이 빨갱이네라고 하면서 차라리 거기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에 피 좀 났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겁이 나서 철수했지요. 1인 시위라고 하는 거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걸 야당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언론과 TV 카메라와 기자들이 팬이 집중하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맞아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말을 던져주는 것이 그들의 전투입니다. 그야말로 그러한 전투를 시작해놓고 나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바로 그 말의 구호, 말을 확산시키고 말을 퍼뜨릴 수 있기 위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교과서 폐지하라,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칼자루를 저쪽이 쥐고 있는 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싸움입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손을 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싸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폭주를 좀 하면서 구호들을 조금 만들어 봤거든요. 왜 그런 구호를 만들었느냐. 예,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청곡을 제가 오늘 눈도 안 좋고 해서 신청곡을 좀 자주 들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로니님께서, 제가 이 어렵사리 읽었어요. 이 글이 왜 이렇게 줄줄이 많이 올라오지, 갑자기. 잠깐만요. 로니님께서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프레임에 갇히는 걸 보는 국민은 정말 미쳐요. 제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예, 정말 미쳐요. 난 아니야. 난 종북 빨갱이 아니야. 하며 손살에 치는 꼴이란 하면서 김학래의 하늘이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하늘이여 대한민국 어찌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네, 김학래가 불러드린 하늘이여 였습니다. 눈 나쁜 김에 오늘은 노래 많이 듣는 날. 자, 이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선점해서 프레임을 짤 수 있으면 최고지만 만약에 그 프레임을 선점할 수가 없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 환경이라든가 심지어 권력도 저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더 힘이 든다고. 자,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요, 프레임이 뭔가 하는 걸 잠깐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메모해 놓은 걸 찾았어요. 예,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프레임이라는 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방식 또는 관점. 근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레이코프가 만들었어요. 원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수 같은 거를 할 때도 왜 동그란 그 자수 틀 같은 데다가 천을 그 사이에 끼워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손가락으로 이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네모 틀, 다시 말해서 네모난 프레임 속에 세상을 가두어 놓고 보는 거죠. 어디다가 내 손가락의 네모를 가져다 대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상 풍경이지만 내가 발견하는 자연은 굉장히 달라지죠. 이게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정치의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말과 제일 비슷하게 썼던 게 태도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attitude. 태도는 프레임하고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달라요. 태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뭘 볼 것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프레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생각하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건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객관적 정보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이건 좋아 싫어 또는 맞아 틀려. 그러니까 호불호와 긍정 부정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태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따지고 맞다 그르다를 따지는가? 내가 알게 되는 것, 내가 배우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정말 객관적인 거라면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뭐 때문일까? 제가 진짜 좋거나 싫은 물건이기 때문일까? 제가 진짜 옳거나 그른 대상이기 때문일까?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대상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평가를 하는가? 내 평가는
내가 그것을 제대로 공부를 했고 내가 평가를 올바로 내릴 만한 사람으로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고 성숙했기 때문일까? 근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상인데 혹은 어떤 사물인데 실은 이미 어떤 특정 태도를 유발하려고 조작해서 나한테 주어진 것이라면,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 라고 프랭카드를 내걸었을 때 그 정보가 어떤 정보입니까? 아마도 순진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와, 그랬나 보다,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 자체는 객관적인 정보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표지가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이것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정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특정한 태도를 유발하기 위한 조작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즉, 자기네들 지지자한테는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빨갱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모함을 하는 말처럼 느껴지게끔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특정한 태도를 유발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게 프레임이에요. 바로 이런 게 프레임. 이미 주어져 있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국정교과서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으니까 검인정교과서의 특성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게끔 하려고 조작해서 제공하는 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세상을 보는 것도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 없이 밉다, 주는 거 없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는 것 없이라고 말을 하는 그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 주는 것이 사실은 난 이미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가치 판단, 내 평가, 이런 나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어떤 특정한 태도와 특정한 프레임으로 대상을 바라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려고 안 하는 거죠. 싫어, 그냥. 그거 굳이 내가 알려고 해야 돼? 귀찮게. 딱 보니까 싫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근데 이건 그냥 내 개인의 문제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취향 문제고 내 개인 문제니까 아무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게 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말하자면 설득하거나 또는 세뇌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줄 때, 설득하거나 또는 세뇌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줄 때 어때요? 자, 설득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이미 배워왔던 정보들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좀 잘못된 거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겠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설득인데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설득은 신념의 차원에 모든 신념에 대해서 내가 이 신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습관되어진 것들이 어떤 정보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신념의 단계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이 주어졌더라면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몰고 가도록 자기도 모르게 강제를 하는 거. 이게 프레임이에요. 보십시오.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 객관적 정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이 청년 대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쟤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자기도 모르게 강제가 됩니다. 왜냐? 주체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거론하는 것 속에서 너희들 빨갱이지라고 몰아가는 태도를 읽어내고 그 태도에 자기도 모르게 반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중 프레임입니다. 이중 프레임. 거기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제 힘드는 문제인 게 내가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는 새누리당 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새누리당이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태도죠. 그거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주체 사상을 가르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즉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몽땅 거짓말이야, 몽땅 모함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이미 주어진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내가 잘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나의 태도가 내가 스스로 가치평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주어진 프레임에 따른 것인지, 이걸 늘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 주장이죠. 무의식 차원에서 신념에 개입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설득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정쟁의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적절한 프레임을 가지고 대상을 미리 규정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신념 형성 과정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에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프랭카드는요, 이 프레임 이론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을 해먹은 하나의 이 커뮤니케이션 역사상의 정말 나쁜 사례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렸거든요. 니네들은 거짓말쟁이고 니네들은 빨갱이야. 이렇게 2마리를 다 잡았잖아요. 우리는 주체사상 안 가르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폭로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빨갱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말려 들어간다는 게. 예, 매우 깝깝합니다. 자, 어쨌거나 미처부려님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주요 인물들을 쫙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요,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좋은 자료도 나쁜 자료도 아닙니다. 물론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가치관의 틀에서 볼 때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날이 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교과서 국정화가 왜 나쁜가 하는 걸 먼저 밝히는 것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 그냥 이 국민 TV에다가 제가 안경 안 가지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안경 하나를 미리 비치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럴 때 또 노래를 한 곡 안 들을 수가 없죠. 부끄럽게도. 예, 신선곡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곡 골랐습니다. 예, 홍경민이 불러드려요. 예, 홍경민의 어디 갔지 또. 아유, 정말 좋겠다. 예, 홍경민 노래를 제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예, 이기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곡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네, 이기고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요, 이 국정교과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작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시점에 뜬금없이 또는 이미 예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질문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제가 지금 주어졌어요. 정책 명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이 정책 예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것만으로는 야당은 언제나 반대만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니네들 때도 국정했으면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교과서였잖아요. 교과서를 못 바꿔서 국정이죠, 그때는. 예, 근데 어렵사리 거민정으로 가놓고 도로아미 탑을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역사를 단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폭력적인 것은 없죠. 하지만 지금 정치적 쟁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박근혜는 뜬금없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렇게 핫 이슈로 만들어 놓고는 심지어 공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갔을까? 자기가 분열 조장해 놓고. 그러면 모든 종류의 정책은 대부분 우리 쪽 사람들은요. 박근혜는 바보니까, 박근혜는 저거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박근혜는 어떠하니까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박근혜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자기도 모르게 작동시켜서 제가 완전히 친의 아버지한테 대한 죽은 아버지한테 대한 효도를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돼요. 박근혜는 어쨌든 대통령이고 박근혜와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국정교과서 문제를 끄집어내었는가 하는 주변 여건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국제정세는 어떠한가요? 북한이 슬프게도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싶어하는 이 정권에게 짝짝꿍을 안 해줘요. 10월 10일 날 북한이 열병식 할 때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막 보내죠. 막 날려줘요. 뭔가 긴장도 고조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서 뒤집어 씌울 만한 충돌이라도 하나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로켓이라도 하나 발사를 해가지고서 자기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성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요. 거기다가 미국의 분위기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수 진영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저런 국제 정세가 썩 유리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수는 무조건 안보 불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 위기는 보수한테 손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이노믹스랍시고 최경환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다 제대로 되는 거 없고요. 경제가 조금 국제 경제의 회복세가 약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도 서민의 생활은 더 팍팍해집니다. 말을 할 줄 몰라 그렇지 정말 쓸 돈이 없잖아요. 경제정책 거의 실패에 가깝고 거기다가 이명박이 너무너무 빚을 많이 부채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져가면서 부양을 하는 것도 어렵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인세 올리고 부자 증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정신 특히 야당의 정신이 딴 데 팔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과서에서 자기 아버지를 복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의 수건 사업일 겁니다. 아마. 박정희를 독재자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정립하는 거는 박근혜의 정말 필생의 소원일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페북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나온 글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자료 준비를 하다가 떠올라서 쓴 건데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폭탄이 터져 나왔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자리도 못 만들고 경제 회복 못 시키는 정부가 국가 부채 끌어다가 경기 부양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한계에 도달한 정부가 이념 투쟁 쪽으로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야지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체사상 안 가르쳤어. 뭐 우리한테 빨갱이로 몰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니네들 친일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이념 논쟁으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은 국정교과서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는가를 잘 이해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내 입장에서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결국은 정치적 쟁점이고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해서 서민들이 제발 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희 분석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개인의 트라우마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버지를 독재자로 그대로 국민들이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높이고 싶다.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 운영 실패를 숨기려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도 경제 문제, 경제 문제로, 즉, 이 민생 문제나 국정 운영 실패 문제로 이야기가 몰려가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반대만이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구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완전 구호 만드는데 이렇게 취미 붙으려고 그러는데요. 대응 논리를 합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응 논리를 만든다면 이념투쟁 그만하고 민생 경제 좀 챙기자 이런 이렇게 무식한 이 언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새누리야 너거는 주체 사상이 그리 좋더냐. 우리는 일자리가 더 좋다. 주체 사상 배운 청년 일동 이런 플랜카드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념 선동 그만하고 일자리나 만들어두고 좀 먹고 살자. 뭐 이런 구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이념투쟁 평지풍파하지 말고 청년 실업 문제나 해결하자. 새누리당은 박근혜는 민생 경제 회복 실패를 교과서 문제로 덮으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선거에서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누리당이 IMF를 불러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국제 통화기금의 지배를 받는 일은 없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 유념합시다. 언제나 경제를 망친 것은 한나라당이었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를 망친다고 뒤집어 씌웠을 뿐이고 그 뒤집어 씌우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을 뿐이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쉽지 않은 임기 중반의 총선에서도 나라가 잘 안 되는 것은 야당 탓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념 논쟁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자. 방송 후기에 신청곡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어요. 제가 지금 눈도 안 좋고 해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야 되겠는데 뭘 듣죠? 이왕 홍경민 들은 김에 홍경민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민의 그 노래가 뭐더라? 흔들린 우정인가요? 어디 갔지? 아이고, 못 찾겠네요. 그냥 얘기할게요. 노래를 못 찾아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구호들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방금 소개해드린, 새누리야, 너거는 주체사상이 그리 좋더나, 우리는 일자리가 더 좋다. 주체사상 배운 청년 일동, 이런 플랜카드로 맞대응한다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철폐하라. 이건 구호가 아닌 거예요. 이념투쟁 그만하고 민생경제 좀 챙기자. 이게 구호인 거예요. 새누리는 이념투쟁하지 말고 국정교과서 들고 나와서 이념투쟁 하려 하지 말고 제발 민생경제나 챙기라. 새누리는 이념투쟁에 맞들이지 말고 제발 일자리나 만들어라. 새누리는 쓸데없이 교과서 또 만들어가지고서는 국가 예산 쓸라 하지 말고 복지 예산이나 올리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눈으로 새로 고침했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저는, 비교적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나마 정치적 대응이 좀 되고, 언론들도 받았을 만한 공방거리가 생겨서, 아마 이렇게 신문 카피를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 새누리의 이념투쟁하지 말라고 역공. 새정치, 새누리의 민생경제나 챙기라고 역공.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 패션쇼 그만하고 민생경제나 챙기세요. 이제는 교과서 패션쇼입니까? 이런 거. 진짜 왜 이렇게, TV조선 아나운서를 흉내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이 정권 하에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천박해지고 점점 사나워지고 점점 표독해진다라는 겁니다. 화를 안 낼 수가 없다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험해지고요. 예, 혀끝이 뾰족해집니다. 말씨도 팍팍해지고요. 제 앞에 시간에 맹경순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던데 저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금처럼 패션쇼 그만하시고 요 따위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저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우아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우아하게 이쯤에서 예, 방송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경도 없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예, 버벅거려서 네, 예, 동의합니다라고 박수 많이 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받았어요. 예, 엎드려서 절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사실 제가 여기저기 게시판을 잘 안 가고 페이스북에서만 노는데, 예, 국민TV 게시판에 잠깐 들어가서 혹시 내 이름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팟빵 순위가 나오는데 너무 낮아요. 예, 팟빵 순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쯤에서 노혜경의 구엽새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는요. 제가 반드시 안경 챙겨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시그널 나가야 되겠죠. 오늘까지 프레임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될 텐데 되돌아갈 계기를 잘 잡기가 힘듭니다만은 결국 이번 교과서 파동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남한 정치의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가 아닐까 합니다. 북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 새누리당. 북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정치 세력, 새누리 세력. 이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념투쟁 그만하고 민생경제 제발 챙기자.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